자,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안전토크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전히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딥시크 그리고 AI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재난안전 119엔 처음이시죠? 네, 오늘은 이거 처음이고 네. 이 채널도 처음이고. 네, 유튜브 방송을 네. 통해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거를 잘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또 AI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 AI를 누구보다 잘 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뭐 여러 개 모델 나올 때마다 쓰고 있고 제가 좀 이제 AI 쓰면서 생각이 바뀐 게 예전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AI는 요즘에 써본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써본 써보게 되면 실제로 이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하는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저것 써봤을 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들을 이 딥시크 스스로가 대답하는 것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따가 이것도 조금 이따 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써봐야겠네요. 써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AI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 네, 제일 쉽게 그냥 챗GPT 설치하셔가지고 내 앱에다가 설치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 녀석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요즘엔 무료 버전에서도 꽤 잘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유료로 처음부터 가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깔고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돼서도 챗GPT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시면 실제로 이 녀석이 답변을 잘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 녀석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안 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AI가 우리 삶에 진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소장님을 모셨으니까 본격적인 질문 딥시크 관련한 걸 하기 전에 네. 소장님은 어떻게 AI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계시고 그걸 쓰고 나서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을 정리할 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이 AI 도구들이요. 챗GPT 말고도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쵸. 요즘 나오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넷 검색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챗GPT나 여러 서비스들이 답변을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녀석이 예를 들면은 오늘이나 뭐 예를 들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됐으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달라고 해도 오늘의 날씨를 제대로 못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이 다 인터넷 검색을 같이 결합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걸 네.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뭐 오늘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원래 기존에는 제가 날씨도 찾아보고 옷 스타일도 찾아보고 막 이래야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AI는 제가 그렇게 오늘의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AI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의 정보를 가져오죠. 그럼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이 오늘은 뭐 예를 들면은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옷은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여러 겹을 입으세요. 라는 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도 수많은 연구 도우미들이 생긴 것 같이 있는 같고 거예요. 같이 토론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중요한 거는 모든 결정은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AI를 쓰는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한 인턴 사원 10명 이상 생긴 것 같은 이런 효과들을 좀 많이 얻고 그러면 내가 챗GPT도 쓰고 딥시크도 쓰고 뭐 퍼플렉시티도 쓰고 뭐 클로드도 쓰고 이렇게 하면 네. 걔네가 다 한 명씩 데리고 있는 거. 그렇죠. 한 명씩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10명처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됩니다. 뭐 챗GPT한테 그냥 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4명의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 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은 너는 우리가 엄청나게 안전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40대 남성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의 그 안전을 좀 생각하는 30대 아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4명 정도를 설정해 놓고 토론을 해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4명의 캐릭터대로 토론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거기다가
4명하고 내가 같이 토론할 거야라고 내용을 쓰면 그 4명의 토론 내용과 함께 제가 또 들어가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는 우리가 쓰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정말 상상하시면 상상한 대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해보니까 되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도해보고 써보시면 생각보다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써본 입장에서는 네네. 혹시 걔네들을 쓰다가 오히려 시간 낭비나 수준의 좀 그 질이 낮아서 아니면은 시간 낭비가 되거나 오히려 번거로운 네.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좀 표현을 하냐면 AI를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 뭐 대학생이 많이 쓴다. 근데 제가 실제로 뭐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뭐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오히려 생성형 AI를 잘 쓰시는 분들은 최소 시니어급 이상 분들 아니면 부장님들 이상 이런 분들이 잘 쓰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앵커께서 주신 질문하고 겹치는데 마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엄청 똘똘한 녀석이 왔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아주 머리는 좋고 빠른데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아직. 인턴 사원이나 신입 사원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똘똘한데 어리버리해.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입 사원한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시켰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시키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봤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면서 얘가 좀 뭔가 첫 번째 답이 안 나와도 예를 들면은 좀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가지고 왔을 때 야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정말로 이 녀석은 내가 키우는 맛도 좀 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오히려 처음 접근이 어렵지 설치하고 써보시면 어차피 쓸 때는 우리가 대화를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 치듯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설치까지가 어렵지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익숙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다. 특히나 일을 많이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네요.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챗GPT도 있고 여러 클로드 모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약간 정말 사람 같다는 게 각자의 느낌도 다르고 답변의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도 캐릭터가 있네요. 예, 신입사원들도 이제 10명 뽑으면 10명이 다 느낌이 달라서 예를 들면 저 친구랑 대화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생기는 일종의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을 바로 시킨다는 줄 아는 느낌보다는 저 AI를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녀석이라고 평하시니까 되게 네네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 모델들이 계속 똑똑해질 때마다 네. 마치 이제 신입사원한테 갑자기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하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별도로 학원을 다녀서 공부하고 온 것 같은 기특하다. 느낌.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막 이런 걸 느끼기도 하는. 그래서 약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인턴 사원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가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지하는 것도 사람하고 비슷한 건데 부장님이 이제 이번에 입사한 사원이 너무 일을 잘해요. 네. 그래서 보고서도 너무 잘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대표님한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갖다 드렸더니 말도 안 되게 기본적인 걸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갖다 준 부장님 책임이죠. 한 번 꼭 스크린 해줘야 되는. 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I를 도구적 관점에서 이 녀석은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고 초안을 주고 네. 정답이 아닌 의견을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잘만 쓰면 정말로 빠르게 우리에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도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두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이게 그냥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2023년 하반기 거의 연말 즈음에 네. 소장님을 모시고 챗GPT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인공지능이 많았지만 또 이번에 딥시크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 거는 없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안전 우려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저희 이 두 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알아볼까 봐요. 일단은 챗GPT랑 딥시크를 좀 구분을 할 때요. 약간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서 나와서 조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 좀 비유를 하면 딥시크라고 하는 거는 딥시크 모델이 있고요. 딥시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차체 전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게 딥시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이 그래서, 모델. 모델인 네. 거죠.
챗 GPT도 모델이 있습니다. 챗 GPT의 모델은 GPT라고 하는 게 모델이고요. 네. 엔진 같은 거고 그거를 둘러싸고 하는 서비스 이름을 우리가 챗 GPT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챗 GPT랑 이 딥시크 쪽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을 만드는 기술, 이 방법을 이 딥시크 쪽에서는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설계도나 음식의 레시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챗집 이런 걸 이른바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네도 이렇게 해봐. 네,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방법들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논문으로 공개를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오픈 소스 진영이라고 하고 심지어 내가 만든 방식을 너 다운로드해서 할 수도 있어 라면서 그 엔진 자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공개한 거를 심지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도 받아서 네.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오픈 AI, 챗 GPT는 그 엔진의 방식을 초기에는 좀 공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오픈 AI 쪽에서 먼저 개발한 방식이 있는데 네. 추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추론. 네, 근데 그 추론이라는 방식은 딱 오픈 AI, 챗 GPT만 발명을 하고 그 방식의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설계도를 공유하는 오픈 소스 진영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딥시크의 R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R1? R1이란 엔진이죠. 네. R1이란 모델이 말씀드린 추론이라는 방식, 그 챗GPT가 만든 추론의 노하우를 본인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마치 음식 조리하듯이 레시피로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논문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챗GPT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추론 모델을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네.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가 난리가 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엔진, 그러니까 말하는 추론하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큰 거를 제 노트북에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는데 실행하려면 이 노트북 사양이 안 좋아서 안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딥시크가 뭘 했냐면 증류라고 하는 기법을 썼어요. 증류요? 그래서 이 증류라는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만큼 큰 모델을 작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모델은 제가 그 엔진이 공개되어 있는 그 엔진을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화두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려운데 이 추론, 네. 증류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이 뜻을 최대한 좀 쉽게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려볼까요?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용어를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챗GPT나 AI는요.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방에서 방송을 되게 잘하는 분들 보면 뭔가 쿡 찌르면은 준비된 듯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막 또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기존의 챗GPT 같은 AI 모델이 하는 방식이 마치 생방송에서 질문지 없는 상태에서 쿡 찌르면 바로 대답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존에 학습된 내용에서 확률적으로 대답을 막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얼중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은 되게 빨리 하고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머리도 좋고 잘하는 사람인데 생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왜냐면 앵커께서 저한테 바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든 생각을 한번 하고 정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마치 어떠한 생각의 단계를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듯이 AI도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왔네? 그럼 질문이 뭘까? 이 질문에서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뭘까? 이런 거 같아.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내용을 찾아야지, 이 내용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방식.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언어 모델들은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뭐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길게는 7, 8분 이상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7, 8분 한다는 건 얘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저 용어의 의미가 뭐고 막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의 깊이, 그러니까 길이도 길지만 깊이가 깊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추론의 방법을 원래 오픈 AI만 가지고 있던 거를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R1이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해봤더니 이렇게 됐더니 추론이 돼요 라고 하는 걸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추론의 방법이 아주 짧은 시간에 네. 챗GPT 말고도 뭐 요즘 많은 퍼플렉시티, 클로드 아니면은 뭐 그록 이런 이제 챗GPT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서비스에 다 생각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생각. 네, 그 생각이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버튼이 생겨서 쟤들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딥시크의 그 레시피 네. 그거를 보고 비슷하게 자기네들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추론이라는 영역에서 딥시크가 준 영향은 반드시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증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증류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위스키, 그렇죠. 그 위스키 술을 만드는 거랑 증류가 방식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스키 술 같은 게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이 알코올을 뭔가 끓이거나 증류를 해서 더 고품질의 어떤 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향이 높아지게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크고 용량이 큰 게 제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류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용량은 적고 조금 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거의 지식은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의 지식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증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증류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위스키는 끓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AI는 비유를 하면 선생님한테 1타 강사한테 이제 학생이 와서 2시간 동안 빨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타 강사가 이 사람을 2시간 동안 공부를 시켜서 방송을 나가게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뭐 원리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중요한 핵심들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을 증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론의 방식의 설계도를 공개를 했고 거기서 조그맣게 만드는 걸 내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겠네? 라면서 이제 상당히 놀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적은 용량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증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추론이나 증류가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러면 좀 더 얘네들이 시간은 걸릴지언정 깊이 있고 네. 그런 만큼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답을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추론인 거고요. 그 증류는 경량화.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 그렇게 작게 만든 모델로 요즘에 이제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냐면 청소기 같은 데에 이런 AI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청소기에 AI를 넣어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 써보시면 로봇 청소기한테 예를 들면 뭐 청소해줘라는 건 알아듣지만 야 내가 우리 집이 너무 더럽다라고 하면은 얘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AI 모델이 청소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야 우리 집이 너무 더럽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드릴 텐데 어디부터 청소를 해드릴까 이런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엄청 큰 챗GPT 같은 모델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돈 주고 썼어야 됐는데 이제 이게 용량이 작아지고 오픈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주는 변화는 야, 이 AI가 이제는 이런 인터넷 채팅 서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준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가장 뒤집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뭐 AI 기술은 정말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또 보안 강화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당장 정말 시급하게 이 문제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성형 AI 기반으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공격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성형 AI 챗GPT가 뭔가 이렇게 해킹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해킹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킹을 하거나 피싱 이메일을 쓰거나 심지어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챗GPT 오퍼레이터 기능이라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댓글 이거를 그냥 AI 하나가 마치 한 1000사람이 쓴 것처럼 아이디도 바꿔가고 댓글의 내용도 그럴듯하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사이트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안적으로 막아놓거나
생성형 AI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런 패턴을 아예 차단하는 서비스들, 해외 서비스들은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이게 안 돼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는 지금 먹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응하는 체제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보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빠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기술이 정말 일주일만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도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는 기술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공격하는 기술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만큼 대응하는 기술들도 같이 좀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성형 AI 사용할 때 내가 좀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보안 수칙이랄 게 있다면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저야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식적인 뭐 챗GPT나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 이런 서비스는 좀 지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다른 것보다 쓸 때 이 대화 내용에 나도 모르게 기업의 정보의 기밀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약관에서는 이걸 학습에 안 한다라고 쓰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 생성형 AI를 쓰더라도 개인에 대한 정보나 기업의 정보는 좀 안 넣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걸 넣는다고 하면 네. 그 반드시 옵션 설정에서 이제 그 학습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되게 하는 걸 이제 해야 되죠. 왜 끈다고 표현하냐면 보통은 기본이 학습이 되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들을 꺼서 아까 디폴트가 네. 학습이 되게끔 켜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그래야 모르게. 이제 AI를 쓰니까. 그래서 옵트 아웃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끄거나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학습 안 되는 모드를 켜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한데요. 그냥 디폴트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면 옵트아웃이 돼 있어서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러면 챗GPT 서비스가 아마 무료 버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무료 버전에서 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꺼서 최대한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건 쓰는 방식인데 정보의 정확성을 항상 검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말씀드린 대로 신입사원처럼 내용을 주는 녀석이니까 항상 AI는 도구적 관점에서 활용을 하되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기 보거나 너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 일에서 잘 쓰는 이런 개인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 김덕진 소장님만의 스마트폰 관리법이 있다 하셔서 이것도 들어. 네,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AI나 도구로 많이 놀아줘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유튜브 관련 연구를 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를 이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 주면 와 얘네들 식당에도 조용하고 너무 좋네 이랬던 분들이 요즘엔 다 중독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는 AI 서비스도 그렇고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모가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용을 계속 봐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문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잘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게 별거 아니면 중요한 게 아빠가 쓰는 아이디랑 그러니까 아빠가 쓰는 아이디랑 아이가 쓰는 아이디를 무조건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쓰는 아이디, 아이가 쓰는 예를 들면 아이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계정을 아빠가 보던 거에서 그냥 툭 던져서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아빠의 알고리즘 내용을 아이가 보다가도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성인에게 노출돼야 되는 그렇죠. 거나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게 막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아이에게 그걸 한다 그러면 뭐 어린 아이들이라도 무조건 아이에게 줄 때는 그 아이를 위한 별도의 아이디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광고가 뜨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광고에서 또 되게 많은 이슈들이 되거든요. 혹은 유튜브 키즈 모드라고 별도로 앱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거 이제 선별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리고 실은 저는 플레이리스트나 유튜브 구독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스크린이니까 제가 검증된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히나 아이일 때는 그냥 틀어놓으면은 마음대로 보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영상도 잘 만들다 보니까 엉터리 영어 공부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되게 그럴듯한데 이 그럴듯한 애니메이션에 영어는 전혀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막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그냥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좀 귀찮겠네요, 부모 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귀찮은 행동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이제 아이에게 지킬 정말 수 있-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요즘에 이런 것도 초등학생 교육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AI는요. 그 대부분의 약관을 보면 13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이거를 그렇죠. 쓰는데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 같은 걸 쓰더라도 아이가 혼자 쓰긴 안 하고요. 아이랑 저랑 챗GPT랑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수준을 쓰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쓰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훈련을 시켜서 된 건데 절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혼자서 너의 소유라고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쓰는 스마트폰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집에서만 3시에서 5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써줘요. 정해서.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렸을 때 컴퓨터 PC가 집에 한 대씩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 게임할 보시면 때몇 시부터 대부분 다 몇 시까지. PC가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에. 네. 그래서 마루에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얘가 쓰는 거 보거나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너무 개인으로 보고 어른들도 우리 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아이 걸 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귀찮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결국 좋은 습관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간단하게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처음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진짜 소장님께서 어떤 이런 IT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는 갈수록 그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짜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된지도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뭐 어려운 거 쉽게 설명드리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워낙 새로운 기술을 빨리 찾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리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원래 하던 일이 데이터 분석 일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데이터가 결국엔 다 AI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것 같기도 전문가가 하고요. 최고의 덕업의 네. 일치가 그래서 활용하고 써보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AI 이거 어렵다. 네. 이거 어렵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때랑 똑같은 거라고 비유를 해드리면 되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앱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앱스토어 초창기에는 우리가 앱을 책으로 배웠어요. 비슷하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이런 걸 막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런 AI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걸 좀 따라할 수 있게 책으로도 좀 설명드리고 네. 쉽게 하면서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해보세요라고 지금 저는 이제 일단 해드리는 해봐라. 역할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바쁘시고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지만 이렇게 또 인연을 맺으셨으니 저희 재난안전 119에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